하나 추가할 게 있고, 오늘 2월 15일자 공부인데, 민성철 부장님께서 급하신 일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 판례, 4번 판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에 관한 6번 판결이죠. 6번 판결. 6번 판결. 4번과 6번 판결을 먼저 해설을 듣고, 그 후에 지난번에 전전 부장님 해설하실 거 2번 판결인가요? 그 후에 1번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 판결 발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인가? 네. 번호가? 3번, 5번. 아니, 4번. 4번이잖아요, 4번. 아, 4번. 네. 총포화약. 네. 예. 네. 이 번호가 3번으로 돼 있죠? 잠깐만요. 예. 예. 총포화약은 3번. 3번. 네. 예, 부장님, 그 3번, 5번 판결이 맞습니다. 4번. 민성 쪽에서 3번, 5번이 맞다고. 아, 그래요? 예, 안에 3번, 5번 해주십시오. 예. 왜 안 들리죠? 지금 발제요. 발전군? 네. 뭐가 잘 안 들려서요? 뭐가 잘못됐나요? 나옵니까? 네네. 아, 그래요? 이수민 연구원 발제신데 발언을 안 하고 계셔서. 잠깐만요. 뭐가 안 됐나요? 지금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 잠깐만요. 혹시 제 소리는 들리십니까? 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왜 소리가 안 들리죠? 네. 아, 오디오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에? 네. 잠깐만요. 그러면 있죠. 저 부장님, 그러면 다른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그럴까요? 5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민 부장님? 예. 그렇지 말고 그러면은 발제는 그림은 있으니까 민 부장님 목소리는 들리거든요. 예, 그냥 해설을 시작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림만 올려놓고 바로 해설. 예. 예, 3번 판결 설명하게 된 민성철 판사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기초로 해서 지금 발제 자료 가지고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은 일단 제가 보내드린 자료 기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고의 청구 내용을 보면은 총포화약법 58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78조 1항은 사무가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각 조항에 따른 회비납부 채무의 부존재 확인,
이게 첫 번째 청구고요. 두 번째로는 총포화약법 32조 1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59조 3항이 위헌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각 조항에 따른 안전도 시험 실시 의무 부존재 확인. 이게 두 번째 청구고요. 세 번째 청구로는 1번 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회비 납부에 관한 총포화약 법령 규정이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회비 납부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해서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납부한 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지금 원고 청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와 세 번째 청구를 보면은 총포화약법, 법률이죠. 법률과 법규명령인 시행령의 무효를 전제로 한, 즉 법률과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 통제를 내용화하는 사항이고, 이번 청구는 시행령 무효로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역시 법규명령에 대한 법령에 대한 규범 통제가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원고는 피고, 특수법인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와의 법률 관계를 단체와 또 구성원 또는 뭐 어떤 개인 간의 사법상 법률 관계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처분 등이 개입된 공법상 법률 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청구에 대한 쟁송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발제를 지금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상 판결 논리를 제가 제 자료에 적어놓은 걸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고는 일반적인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공법상 재단법인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회비라는 거는 그 성질상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회비를 납부해라 라고 하는 납입 통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민사적 법률 관계에서 뭐 의사표시라거나 안념의 통지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고의 세 가지 청구의 당부 또는 허브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고의 첫 번째 청구는 세 번째 청구와 관계에서 살펴봤을 때 이미 부과되거나 납부한 회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부과되지도 않고 납부되지도 않은 장래에 발생할 회비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 회비 납부 의무라는 거는 대상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해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결국은 앞으로 원고에게 회비 부과 처분을 하지 말라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각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회비 납부 청구가 근거법령의 위헌 위법으로 무효임을 전제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인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근거법령이 위헌 위법하다 그러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야 되는 것인데,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는 사정이 뭐 중대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해서 처분의 효력 자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 논리 구성은 다르지만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은 상고 기각. 두 번째 청구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이 적용하고 있는 검사 명령을 이 대상 판결에서는 경찰청장이 하도록 하는 안정도 시험을 받으라는 명령,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근데 피고는 처분권자가 아니라 실제 시험을 하는 실시기관이거든요.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안정도 시험 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 법률관계 확인이 아니라 장래 권리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향후 경찰청장이 원고에 대해서 안정도 시험을 받으라는 검사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청구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방적 중지소송과 같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도 파기작한 소각화, 이렇게 원지 대상 판결은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 살펴볼 것이 먼저 대상 판결에서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사건 제1심과 원심에서는 주로 회비납부 명령과 회비납부와 검사 명령이 근거 규정이 된 총포화약법령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뭐
포괄 임금지 원칙 위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과임금지 원칙 위반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회비 납부에 근거가 되었던 전자뇌관 또는 시그널 튜브 등이 총포 화약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화약류,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 회비 납부에 근거가 되는 화약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본안에 대해서는 대상 판결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던 규범통제 대상으로 얘기했던 총포화약법,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청구 관련된 총포화약법 제58조 2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직접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원의 위헌 심사 권한이 있지만 대상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본안에서 주장했던 처분의 근거, 회비 납부 또는 검사명령 근거법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 대상 판결은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회비 납부 통지 또는 검사 명령이 사법상 법률 관계에서 나온 어떤 관념의 통지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 관계에서 행정 처분이다. 그리고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등이 예정하고 있는 일정한 허용되는 쟁송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 또는 주장은 종국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원고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원고가 회비 납부 의무, 검사 명령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본인의 권리 구제 수단을 위한 적절한 쟁송 방법을 적시에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고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대상 판결의 결론입니다. 먼저 회부 납부 통지의 처분성에 관해서 보면은 대상 판결은 피고가 공법상 재단법인이고 그다음에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단체법적인 법률 관계와는 다른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본 대상 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피고 업무는 본래 경찰청에 수행하던 뭐 총기 또는 화약 등에 대한 안전도 또는 시험 등을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근대적 의미에서 근대 국가에서 국가가 하던 업무죠. 그 일부를 위탁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공행정 작용이 일종이다. 그리고 원고 등 회원의 자격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회원의 자격이 정해져 있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체에서 회비 납부에 관해서는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뭐 정관이라거나 또는 회칙 등에 의해서 정해졌지만 여기서는 회비에 관한 사항도 총포화약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회비 납부 등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일반적인 단체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격만 두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서 피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행정처분의 고유한 특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해석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 또는 피고 스스로가 이러한 회부 납부 통지가 행정처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이거 행정처분이라면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사전 통지도 해야 되고 이유도 고지해야 되고 또한 불복 방법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일대 불복 방법이라는 거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심 판결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법률 관계 그리고 이들 이전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당사자들이 회비 납부 통지가 행정처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상 판결은 피고의 공법상 지위와 관련한 회비 납부 의미의 성격을 부담금으로 보았는데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부가 주체가 법률에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대가관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과 정책 실현 목적의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담금이고,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이라는 건 특정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 일정한 부담을 준다는 것인데, 각조 4의 예로 들고 있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을 내기 싫으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즉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한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세에 의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조세 이외의 수단으로 부담금, 특정한 범위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엄격한 조세 법률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격한 사법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총과학법이 예정하고 있는 회비납부 의무가 기존의 선례들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대상 판결에서 명확하게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일단 절차법적으로 과연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포화약법령은 회비납부 의무의 주체, 액수, 징수 방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정과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을 사법상 법률 관계로 보게 된다면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 또는 병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는 회비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대상 판결과 같이 행정 처분으로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이 있고,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해서 처분이 당연무효, 즉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데, 아까 대상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해서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 법리를 따른다면 사법상 법률 관계로 이 회비 납부 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처분의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것은 항고소송의 국면에서는 처분성을 확대할 경우에는 쟁송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권리 구제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는 당해 사건에서 불가쟁력에 의해서 오히려 권리 구제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의미를 찾자면 향후에 처분을 전제로 해서 행정처분은 행정 절차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법에 기속되는 측면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는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에 있어서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권리구제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상 판결에 따르면 회부납부 통지 등은 항고소송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원칙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항고소송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납부 통지를 하면 이에 대해서 제소기간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7-1439 판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무효의 경우는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취소 사유에 그칠 경우에는 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행정소법 11조 1항에 보면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된 경우에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효력 유무, 존재 여부라고 정하고 위법 여부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민사법원으로서는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 전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단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전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결국 공법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해결돼야 될 소송인데, 이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밑에 판결에 보면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으로 보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 그러더라도 전신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력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한 경우라서 항고소송으로 제기됐다가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하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권 행사에서 청구 변경 등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사건에서는 세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이긴 하지만
예방적 금지 소송으로서 항고 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 재판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청구가 포괄적으로 회비 납부 의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 통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취지. 다시 말하자면 그 납부 그 회비 부과 처분에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 소송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소기간 도과 등 소송권 구비 여부를 심리해가지고 항고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 부분을 이송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3번 판결 마치겠습니다. 5번 판결도 부탁드립니다. 5번 판결. 예. 발제가 가능합니까? 네네. 예, 하십시오. 예, 발제를 맡은 유주연 연구원입니다. 5번 판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1은 송천리 토지의 소유자이고 남양주 시장은 위 토지를 지나는 소래비천을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송천리 토지 중 이 사건 부지는 피고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부지에 하천법을 적용하여서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부속물의 부지는 하천구역이 되고 제방은 하천 부속물이라고 정하면서 다만 그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려면 제방 등 하천 부속물은 관리청이 설치하였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송천리 토지에 있는 제방은 피고 남양주시가 설치하였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하천 부속물로 볼 수 없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부지는 하천구역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용이므로 원고 1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구역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점유 사용으로 원고 1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래비천은 소하천으로 소하천 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송천리 토지가 소하천 구역인지 여부는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행사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 관리청을 상대로 소하천 정비법 24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구할 수 없다고 법리를 설시한 뒤에 소하천 정비법은 하천법과는 달리 소하천 부속물이 되기 위해서 관리청이 이를 설치하였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지가 소하천인 소래비천 제방부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했는지 여부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하천 구역에 해당할 수 있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지가 소하천 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소하천 구역인지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하천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이 사건 부지 중 소하천 구역에 제외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특정하여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서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번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제하신 연구원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 판결의 취지는 원심 판결이 기본적으로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 따라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법령 적용이 당부에 관한 문제는 대상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그 대법원이 설시한 올바른 법령 적용에 따른 결론에 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 보면은 관련 법령을 적어두었는데 소하천 정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2조에서 소하천과 소하천 구역을 정의를 하고 있고 3조에서 보면은 소하천 지정관리청을 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 관리됐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24조에 보면은 공용부담 등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을 말하는 거는 법에도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지, 손실보상 청구권에 의해서 뭔가 구제받아야지, 이를 하지 아니한 채로 바로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대상 판결의 내용은 일단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부당이익이나 손해배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구별해야 될 판결들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에서는 이것도 하천법에 대한 판결인데 2004-6207 전환합의체 판결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하천법 개정과 하천구역 편입 방식의 손실보상 규정의 변화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1984년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을 법정으로 하면서 손실보상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84년 하천법에서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특례법을 만들어서 그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4-6207 전환합의체 판결은 1984년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2를 보면은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84년 12월 30일 이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 등의 원칙에 비춰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들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상 판결의 취지와는 약간 다른 것이죠. 대상 판결 손실보상 청구를 받으라는 얘기는 공익사업법, 이 소하천 정비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의 절차에 따라서, 재결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재결에 의해서 손실보상 받으라는 취지인데, 그런 금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전환합의체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에 의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대상 판결과 비슷한 취지 판결이, 이것도 하천법 판결입니다. 하천법에 준용 하천구역으로 적법에 편입되었다면 제한받고 있다 그러더라도 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준용 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한 없는 점유와 가치부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의 이 대상 판결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면, 하천관계 법령에 따라서는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영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구역이 편입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 이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1월 1일자 판례 공보 3번 판결에 대해 3번 판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관련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에 대해서 영업손실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수용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만약 이 대상 판결의 논의를 그대로 연장을 해보면, 영업손실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도 네가 손실보상 청구를 해가지고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손실보상 받으면 되는 거지,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못 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그 판결의 사안에서는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라는 행정청의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청이 그것 또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실현하는데 권리행사에 방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의 사안과는 약간 다르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지원 부장님, 2월 1일자 공보 2번이든가요? 노동사건 발제와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발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판결 발제를 맡은 서성기 연구원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사용자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이 사건 사용의 지급 기준, 즉 급여 세칙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기간 상여와 연간 상여만 정하였다가 2011년부터는 명절 상여를 신설을 하였고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근무 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는 퇴직자에게 명절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 왔고 이에 대해서 퇴직자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액수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 관하여 정당에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절 상여는 퇴직자를 지급 제외하는 노사 간의 묵시적인 합의와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간 상여와 연간 상여는 통상임금에는 해당하나 이를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퇴직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이와 다른 명시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배척하면 특히 신중해야 하고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했을 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의 합리적 객관적 경영 예측으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의칙을 들어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해야 되겠네. 제 얘기는 들립니까? 네. 전 부장님, 보니까 전 부장님 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장님 말씀 안 들리죠? 예, 그래서 부득이 그냥 1번 판례부터 하고 조금 있다가 기계 한번 좀 만져보시고 그 후회하도록 하죠. 기다리시니까. 그럼 1번 판결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예, 발제가 네. 아이고 참.
2월 15일자 1번 판례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안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조합으로서 그 정관에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 분양 대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 분양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입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승소 확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대의 권리로 해서 피고들,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을 대비해서 이 사건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 채무 분담에 따른 정상금 채권에 따른 정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정산 결의가 없고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의 청산 절차는 종료가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다시 피고들 상대로 이 사건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정상금 채권에 따른 정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므로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피고들이 그 채무를 직접 분담하나 이러한 총회 결의가 있다는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정부장님 컴퓨터 고쳐질 때까지 먼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물이 뭐죠? 조합원에 대한 정상금 채권이 소송물이고 피대위 권리입니다. 그 그림 중에 원고의 조합에 대한 권리는 피대위 권리가 아니고 피보전 권리인 셈입니다. 근데 대상 판결에서 비법인 사단에 관한 일반론을 좀 설치를 했고 또 일반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시에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 주택조합이 사단이라는 거죠. 조합이 아니라는 것인데 너무 당연합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조합은 곧 동업입니다. 동업이고 주택조합들 이런 것들은 다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딱 보면 아는데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판례상으로는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구성원이 바뀌어도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동창회 몇 명 주권한다고 해가지고 동창회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조합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조합은 당연히 사단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법인이냐 비법인이냐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요건이 뭐죠? 결론부터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택조합은 구주택건설촉진법, 지금은 주택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관청에 허가받고 계속 뭐가 있죠? 그래서 법률에 따른 단체인데 이게 비법이니까 궁금할 수 있는데 민법상 법인이란 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법인입니다. 주택조합은 그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식회사는 왜 법인일까요? 그거는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은 다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사단 중에서 비법인 사단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비법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비법인. 인과 법인 두 개가 권리의 주체죠. 민법전에 총칙 바로 뒤에 바로 나오는 거기 있는 거죠. 법인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비법인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해서 보면 구성원의 공동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죠? 총유입니다. 총유. 그러니까 비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입니다. 채무는 그때는 구성원의 준총유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종중 소유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종중은 비법인 사단 중에 대표적인 거죠.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데 한글문에는 자꾸 종중 소유라는 말을 익숙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총유에는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 각자가 그 총유 재산에 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게 없어요. 간접적인 이익만 누릴 수 있을 뿐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구성원의 총유라고 부르나 비법인 사단의 소유라고 부르나 실무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조합이 대외적으로 채무를 지게 되면 그 조합이 가진 그 재산, 법리상으로 엄격하게 보면 그 구성원들의 총유 재산이 될 텐데 그 총유 재산만이 책임 재산이 되고 구성원한테는 개인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법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조합, 이 원고들은 피해자죠? 원고들은 피해자예요. 이 주택조합하고 분양계약 맺고 뭐 했는데 아파트도 못 받고 금전상 손해를 많이 입어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까지 받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조합한테 판결까지 가지고 있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어요. 이미 재산은 다 부동산에 등기 다 해줬고 남아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 채무를 준총유한다고 해서 조합원한테 소송을 해봐야 가망이 없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런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청구를 하고 있는 거죠? 주택조합이 구성원한테 채권이 있다는 거죠. 조합원은 채무가 있고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피대위 채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금 채권인데 조합 규약에 표준 규약도 있고 이 규약도 그렇고 조합의 채무, 재산은 정리해가지고 구성원들한테 공정하게 부담을 시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근거 규정을 이용해가지고 조합이 조합원한테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송을 걸어본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아예 대한민국의 원고죠. 개발 부담금을 조합한테 물렸는데 조합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한테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정상금을 결의를 통해서 부담시키고 그 결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체로 그거를 어떻게 대신했다고 하고서는 그냥 청구해 봤는데 판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금액을 결정하고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는 판시를 썼습니다. 뭐냐면 조합 규약에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 채무가 발생하고 분담 결의가 있고 그러면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조합원으로서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의무일 뿐이고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결의가 돼가지고 금액이 정해질 때 그때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이것이 판례의 법리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똑같죠? 대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아직 정상결의, 부담금에 관한 정상금 결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청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원심 판결이고 대법원도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뻔해 보이는 사건에서 4년 동안이나 들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하는 얘기냐는 게 이제 바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원고는 조합에 대해서 분명히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조합은 지금 모든 거를 정리해버리고 조합원들 주장은 파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면책시켜달라는 거예요. 뭔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의 승소 판결의 논리는 그 구체적인 정산 결의가 조건이다. 근데 조합이 신의 성취에 반하는 방법으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쭉 했습니다. 그럴듯하고 상당히 멋있는 논리이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여태까지 추상적인 의무가 구체화되는 것에 관한 이런 법리는 많은데 그걸 조건으로 분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죠? 추상적인 의무가 구체적인 의무로 확정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말하는 소송물에서 말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구체적 의무뿐입니다. 구체적 의무로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으로는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건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서 1심의 논리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저로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그쪽 주택 쪽에 관한 법리를 잘 몰라서 그 부분을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나중에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판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이론에 의해서는 조합원에게 직접 조합을 대위해가지고 청구할 권리는 아직 없습니다. 2번 판결. 네, 2월 15일 공고 2번 4번 판례 발제를 맡은 박정현 재판연구원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현재 강원도 고성에 있는 식당에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이고 피고이자 반소 원고는 그 식당을 강제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자, 그리고 피고 코레스코로 나온 회사 다른 관리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식당을 계속 관리해온 회사입니다. 피고 코레스코는 식당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소의 각 1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전세권은 이 사건 식당이 아니라 횡성에 있는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의 1은 소의 2에게 횡성 식당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전세권 역시 이전하여 주었으나 소의 1과 2가 이 사건 식당을 점유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코레스코의 직원인 소의 3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의 3이 이 사건 식당의 전세권을 이전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피고 코레스코가 기존 식당을 점유 관리하였습니다. 소의 3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세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전세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식당의 인도와 퇴거를 구하는 동조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소유자인 피고 그리고 반소 원고는 전세권 설정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말소 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일치하여 본소는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는 인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이것은 새로운 내용의 전세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부요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식당에 설정된 전세권은 사용 수익 권능이 배제된 전세권으로 보아서 부요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지만 요약하면 이 사건 전세권 등기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다는 게 판례입니다. 종전에는 인도 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 반대의 판시를 처음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전세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세권은 민법에 물권 중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물권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고. 안젤리나 졸리가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국에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연대 앞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얻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랬죠?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집을 얻고 보증금을 냈는데 임대료를 안 내도 좋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채권적 전세일 텐데 아마 그걸 등기를 하면은 전세권이 됩니다. 전세권에는 등기를 하면 세 가지가 등기가 돼요. 뭐죠? 전세기간, 존속기간이라고 등기 써요. 존속기간, 전세권자, 전세금.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존속 기간 끝나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전세권입니다. 좀 전에 인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먼저 보면 12페이지 판례인데 관련 같은 취지의 판례는 몇 개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전세권 등기가 집을 사용하려고 전세권 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14페이지 판례를 보면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전세권 등기를 한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직접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그림을 제가 그려서 드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피고가 소외 2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둘 다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아마 하도금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명의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뭐죠? 명의신탁 문제가 됩니다. 명의신탁. 근데 근저당권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펜시는 예외적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몇 차례 설명드렸듯이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명의자와 실제 채권자 사이에 불가분적 채권 관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몽땅 다 유효이고 그 경우에 끝까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다 유효해요. 그래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셈입니다. 전세권 등기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공사대금을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한 게 유효냐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공시방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공시방법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제3자 문제가 늘 생기는 것이고 당사자가 국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물권법정주의에 관심이 하나도 없죠. 그죠? 법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돈 안 준다고 해서 근저권 설정 등기했다가 뭔 청구를 했죠? 돈도 안 주고 말소에 벌리려고 즉 사건명 말소 청구해요. 그죠? 자기가 설정해놓고 혼자서 갑자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하는데 협조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약간 무리한 판시 같은데 이때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전세권 등기가 됐으니까 목적물을 인도해달라고 하면 인도해주기로 합의한 거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인도해줘야지 달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사가 묵시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효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우리 사건을 비교하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사건은 임대차 관계가 끼어있긴 끼어 있어요. 근데 다른 식당에 그죠? 다른 식당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엉뚱한 또 다른 식당에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목적물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 식당도 또 영업 중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거기서 또 영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구조상으로는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사실 인정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용익물권은 배제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235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처분이 확정이 됐어요. 점유사용을 방해, 전세권자가 그거를 해본 거죠. 점유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가처분을 했더니 법원이 사용수익권은 당사자가 배제하는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고, 재항고했는데 다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확정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당사자 사이에 사용수익은 안 하기로 했다.
내용을 확정을 시켜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는 이런 전세권까지는 용납을 못한다는 취지. 그래서 판시한 사안입니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사실인정의 문제, 이거 일반론으로 확대할 만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좀 고민 중인데, 우리 사건의 전세권이 누가 가압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전세권자가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자와 소유자 사이에서 누가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박정현 연구원, 누가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통정의 표시로 보면은 선임의 제3자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물권법정주의로 무효면 보호 못 받잖아요, 그죠? 예, 물권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고, 그래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 보호를 못 받아서 가압류가 됐건 거기다 저당권 설정하건 다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물권법정주의는 민법에 있죠. 창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실정법 또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 이외에는 당사자가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법리이고, 두 번째 법리는 물권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효력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막 다른 해석하면 안 돼요. 합의가 있다고 바꾸면 안 됩니다. 물권의 내용은 무조건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둘이 새로운 물권을 창설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뭐만 있는 거죠? 전세권 설정의 의사표시와 내부적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하지만 그 식당은 그냥 네가 계속 써라 라는 설정과 모순되는 다른 약정을 내부적으로 한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물권 무슨 창설을 했겠어요? 그 다음 물권의 내용을 인정함에 있어서 물권의 효력 내용 인정할 때는 전세권, 용익 물권은 전세권자한테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둘 사이에 안 하기로한 합의가 있고 어느 게 존중되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는 것이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무슨 문제는 안 생기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종전부터 물권법정주의의 문제로 쭉 해석을 해왔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물권법정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는 통적 허위 표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도 그래야만 전세권 저당권자,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겠죠. 가압류권자가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식당은 둘이서 사실 안 쓰기도 했답니다 라는 거를 주장해가지고 등기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런 고민이 있고, 이 부분은 뒤에 판례, 전세권 저당권 판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판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결? 그렇죠? 예. 네, 그 다음 판결이 그 4번 판결이어서 이어서 발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유효 범위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가 소유자의 원고가 상가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인 소외인에게 가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해 준 뒤 임대차 보증금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갑은 전세권 설정 병의를 알고 있는 피고에게 전세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이 파산하면서 원고는 갑의 파생관계인과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의 생락 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통정허위 표시이고 피고가 악의이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일부 잘못된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권은 유효하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
더해서 다만 차임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고 그에 대해 악의인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악의의 제3자에게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등의 문제 주장으로 대항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전세권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 악의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체 차임 공제 주장을 할 수 있고 전세권은 남은 임대차 보증금의 범위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이어서 관련 있는 판례입니다. 전세권 일반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용익 물권인 동시에 담보 물권인 셈이죠. 어느 것이 더 우위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확립된 판례는 두 기능을 모두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전세권의 존속기간까지는 용익물권이 앞에 있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담보물권 기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때 판례들 보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함으로 라는 판례가 꽤 있어요. 찾아보면 10개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판례가 나가는 바람에 계속 급한 시간 나가고 있는데 취지는 낮지만 정말 엄밀하게 보면 판시는 틀린 판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판결은 정확하게 썼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래서 존속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용익물권적 성격은 끝났고 담보물권적 성격이 남는다는 판식을 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자기가 경매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3자가 경매 청구하면 등기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처럼 담보물권이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에 관해서 임대차를 전세권 등기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로 없죠.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임대차도 보호 규정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전세권 등기까지 할 필요가 없죠. 또 소유자 입장에서 전세권 등기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전세권 등기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골치 아파요. 그죠? 이 사건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보통 안 하는데 요구하다 보면 그냥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 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유효일까 하는 쟁점이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보증금 있는 건 똑같은데 임대차는 연체 차임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전세권처럼 연체 차임이 없는 것과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전세권 등기 무효 주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판례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15페이지 유명한 판결이 있죠. 보면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저당권자와 그 전세권 설정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시는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 일원으로 구제를 해줬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근저당권 설정을 한 거는 통정 허위 표시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바꿔야 되겠군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실제로는 없고 임대차 계약만 있는 것이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근저당권 등기를 한 것은 허위 표시이지만 통정허위 표시지만 제3자가 선이면 그때는 통정허위 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차임, 공제를 주장을 못하고 전세금을 고스란히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손해를 볼 텐데 그 손해는 자기 잘못이죠. 임대차를 갖다가 거기다 전세권을 설정해준 자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반복이 됐는데 이 판례의 판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 있네.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더라도라는 판시를 쭉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의 표시라 무효다. 근데 대항하지 못한다는 판시라니까 이 판시만 읽어보면 제3자가 악이면 등기가 무효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시 처음에 판시 낼 때는 그렇게 깊숙이 생각을 안 한 거죠. 어차피 제3자가 선인 케이스니까 대항 못한다고 했으면 그만인 건데 만약에 제3자가 악이면 그때는 통정의 표시라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고 그러면은 그전 전세권 저당권 설정자는 보호를 못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바로 이 판시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통공정의 표시 무효이고 제3자가 악이라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말소 청구를 인용을 해버렸죠.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당사자의 합의와 의사표시에 표시된 거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살기로 한 것도 맞고 기간도 맞고 다 맞는데 딱 하나 다른 거는 차임을 준다 안 준다는 것 뿐이죠. 그 부분만 표시 의사와 효과 의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이 바로 그 취지인데 통정의 표시로 무효라고 볼 부분은 차임뿐이다.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사의 합치 표시 다 일치하고 등기부까지 다 맞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등기가 무효가 아니고 등기는 유효인데 차임만 공잠된다. 그래서 바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번 판결의 판례 판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전세권 저당권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세권 저당권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프죠? 머리 아파요. 이게 전세권도 헷갈리는데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도대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리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전세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경매 청구해서 환가할 수 있죠? 뭐를 환가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을 환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경매를 넣어가지고 경락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는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전세권을 경매에 넣어서 환가하면서 전세권 저당권자는 돈을 받고 빠지는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전세권을 경매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카피는 안 해왔는데 이건 판례 번호 950-684 임의경매 취소 결정. 존속기간 지나서 경매 시청한 거는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판례도 판시가 나와 있죠. 판례가 말하는 법리 구성은 이겁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전세권은 뭐가 되는 거죠? 뭐만 남습니까? 담보물권으로 압축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담보물권에 대한 담보물권이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지나버리면 전세권에 대한 담보물권에 대한 담보물권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권 저당권은 소멸해버립니다. 뭐와 똑같죠? 부동산이 수용돼 버린 것과 똑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했는데 부동산이 수용이 돼버리면 원시 취득이 돼가지고 저당권이 소멸해버립니다. 대신에 뭐가 되죠? 물상대위라는 것이죠. 바로 그 논리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은 소멸해버리지만
물상대위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해버린다는 판례는 아예 그냥 판시가 명백하게 낸 것도 있어요. 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유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는 2005-47663 판결, 이영훈 대법관님이 주심으로 설시한 명쾌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자는 존속기간 종료되면 얼른 뭐를 해야 됩니까? 물상대위 요건이 있죠? 뭐죠? 혼합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얼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 추심 또는 안부 전부명령 받을 수 있고, 혼합만 안 되면 남이 경매 청구하면 배당 요구만 해도 돼요. 판례상 압류를 미리 하라는 거는 다른 채권, 다른 권리자들과 사이에 혼합, 특정성을 잃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만 안 되면 배당 요구만 해도 되고 선제적으로 압류 수시 명령 받으면 됩니다. 그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압류 수시 명령을 먼저 받아놓은 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쪽은 우선 면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가장 재판연구원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전세 기간 종료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한테 좀 돈 줘야 될까요? 이게 헷갈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에 저당권 등기 있는데 무시해버리고 전세권자한테 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가장 난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자 보호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 부분에 관한 판례는 우리 출력을 좀 해올 걸. 예, 98-31301 판결입니다. 그 판결의 마지막 부분.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소 청구인데 그 취지상 전세권 설정자는 그냥 전세권자한테 전세금 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이상하죠? 등기까지 돼 있는데 보호를 못 받아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온 판례의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사건. 이 6번 판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피고들은 상가임대차법 2조 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였고, 최초 계약한 기간이 끝나서 이를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원심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임차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9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한다고 정하는데, 제2조 1항 단서에 따라 사항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1호에 따라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서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띄울 수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
지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커서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입니다. 그게 큰 사업인 거죠. 예.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틀리기 딱 좋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2조 1항에 보면 이 법은 상가 건물에 적용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이에요. 보증금이 크면 상위법 적용 안 된다. 예. 그럼 얼마나 크면 적용이 안 되냐? 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경우에 9억입니다. 9억. 현재는 9억이에요. 이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는 9억입니다. 그런데 이 항에 보면 차임액은 월 단위 차임액을 차임액이라고 하는데 차임액은 100분의 1로 해가지고 역산해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 사건은 차임이 무려 2천만 원이에요. 그럼 100배, 2천, 2억 20억. 예, 그래서 이 계약은 원래는 자료 19페이지로 보면 보증금 3억에 차임 2,250만 원이지만 예, 상임법에 따르면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00배 곱해서 22억. 그래서 25억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상임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인데 1항 말고 2항 말고 저 3항에 가면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조항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안 보고 1조 보고서는 탁 법전을 덮어버리면 가족들한테 엉뚱한 소리 하기 쉽습니다. 법을 좀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딱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컨대 보증금이 커도 상임법의 몇 개의 조항은 또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조항 중에 10조가 있죠. 계약 갱신 요구가 여기 그 보증금이 커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조는 또 적용이 안 돼요. 구조가 뭐죠? 상임법은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으면 그냥 1년으로 의제해버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주해버리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적용이 안 되면서 계약갱신 요구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다음 민법상 임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민법 일반론, 민법 임대차의 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후에 종료하죠. 그래서 근데 상임법이 적용이 되면 그게 1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지나면 이 계약에서는 3년이던데 3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 부분은 상임법에서 구조를 적용을 안 시키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0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0조에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의 논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임대차의 기간이 있어야 만료되는 거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기간 만료 6개월 문법상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상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계약의 갱신이라는 거는 계약 기간이 있고 기간을 갱신하는 게 갱신이지 기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해지로 종료되는데 무슨 갱신을 하느냐 하는 게 원심의 논리이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1심은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했어요. 1심의 논리도 꽤 그럴듯합니다. 1심은 기간의 정함은 없지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그때는 통고받고 6개월 후에 종료되죠. 그날이 종료일이다. 역산해가지고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하면 갱신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1심의 논리도 엉터리라고 할 수 없는 게 형평의 점에서는 1심도 그럴듯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고액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어떻게 할 수 있죠? 3년 지나기 전에. 10조 1항에 따라서 갱신 요구를 하면 갱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갱신되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따라서 다시 계약한 거로 보니까 임대기간 3년이 되고, 그 3년 지나기 한 달 전에 또 통보하면 또 3년 되고, 이렇게 해서 10년을 갈 수 있는데, 어차피 갱신된다고 믿고 통고서 하나 안 보내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면 그때는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차이는 임차인이 3년 역산 한 1개월 전에 통지서 한 해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게 왠지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차인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거를 꽤 자세하게 쓰셨던데, 자료 27페이지 보면 꽤 멋있게 쓰였어요. 2페이지에 걸쳐서 흠잡을 수 없는 논리. 기간이 있어야 갱신이지 기간이 없는데 무슨 갱신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유 하나를 더 쓰셨는데 그것도 그렇듯합니다. 갱신이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계약의 모든 조건은 종전 임대차와 같다고 돼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갱신되고 종전 임대차와 같다면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습이 안 되죠. 종전 임대차와 같는데 기간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것도 논리상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리해석상 원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평의 점에서는 1심도 꽤 논리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물리를 좀 무시하고 1심 같은 판결을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판결. 혹시 들리시나요? 네. 발제를 제가 늦게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과거에 피고가 소수지분권자고 원고는 무단 점유자였습니다. 이래서 피고가 과거 원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하고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고요.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됐고, 원고가 그거에 따라서 부당이득 한 2030년까지의 부당이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2020년쯤에 원고가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서 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제 피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심은 이 피고의 과거 청구가 토지 인도 청구권을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 피고한테 소수지분권자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거니까 원고 그 청구가 다 집행력이 다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파기하여서 소수지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다 했던 부분, 그 이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인정된다고, 피고의 권한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가진 그 판례 공보 출력본에는 이 판결이 2번 판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번호가 헷갈렸는데, 보니까는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나오자마자 바로 출력을 했는데, 제가 출력한 사이에 법원 도서관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왜 다시 올렸나 봤더니 판결은 사건 번호 순으로 번호를 매기는데 번호가 뒤섞여 있었어요. 바로 잡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청구 이의소죠. 청구 이의소는 형성해소입니다.
집행법에 나와 있는 소송은 태반이 관할이 전속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 이해소를 피고 주소지에다 제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판결의 제1심 판결 법원에다가 제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청구 이의는 어떤 것이죠?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변론 종료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판결을 저지, 취소시키거나 아예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청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죠. 청구 이의소는 꼭 판결 아닌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 이런 것도 다 청구 이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수 지분권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와 부당이 뜻반한 청구에서 승소했는데 그 후에 변론 종결 후에 그 피고가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그냥 지분을 양도를 받아버렸어요. 소유권을 취득을 하니까 인도 청구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심지어 소수 지분권을 인수했어도 인도 청구는 안 됩니다. 판례가 바뀌어서 소수 지분권자의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 청구는 이제는 기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청구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인도 청구 부분은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부당이득 부분도 공탁을 꽤 많이 해놨어요, 그죠? 2030년까지 공탁을 해놔서 그 부분도 또 강제 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원심에서는 갑자기 2040년 이후 부분은 이거는 집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 판단을 한 이유는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부당이 뜻반한 청구는 인도 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원 판결에서는 무단 점유자니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당이 뜻반한 청구를 한 것인데 새로운 상황에서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됐으니까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부당이 뜻반한 청구는 안 생기냐? 그건 아니다. 그때는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 뜻반한 청구권이 있어서 그 권리는 있지만 원래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물상의 권리, 소송물상의 권리는 소멸했다. 인도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청구 이 부분을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인 걸 해석한 거예요. 청구 이를 받아들인 거죠. 그죠? 받아들였어요. 맞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소송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종전 판결의 소송물과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갖는 부당이 뜻반한 청구권이 별개의 권리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부당이 뜻반한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그죠? 인정되는 원리는 형평의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고 요건사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이 네 가지뿐이에요. 원고가 손해본 거는 맞죠? 원피고가 헷갈리네요. 원고가 소수, 그렇죠? 소수 지분권자가 청구 이의에서는 피고가 되는 거죠? 원 판결을 기준으로 원 판결의 원고는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권리가 있는데도 한 번도 수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은 것은 틀림없고, 그 다음 피고가 그 상대방이 점유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득을 얻고 있고, 마지막에 법률상 원인이 없죠. 그때의 법률상 원인이란 이득에 관한 것입니다. 이득에 관한 것.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데도 그거를 수익 못하게 해가지고 손해를 입고 있는 거, 이거를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있느냐를 심리하는 것이지 점유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단 점유를 한 것이건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점유를 한 것이건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 수익권이 있는데 그거를 수익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권리인 것이죠. 소송물 갖고 그 부분은 여전히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청구 이유로 강제 집행을 불허할 것이 아닙니다. 원심에서는 점유 법률상 원인에 관해서 잠깐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 사건. 네, 8번 사건 발제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인이고 피고가 임차인인데 2020년 8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 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에 한번 개정이 되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인 사람은 2020년 7월 9일에 한번 그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2020년 7월 31일에 또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요. 일단은 이 사람은 이거에다가 2020년 6월 9일에도 또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계약갱신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바꾸는 걸로 한번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한테 적용되는 계약 갱신 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다. 이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계약 갱신 요구권 자체가 생긴 거는 2020년 7월 31일 법 개정 때문이니까 그 전에 갱신 요구는 효력이 없고 2020년 7월 31일에 계약 갱신한 거는 이제 1개월 이내 임대차 종료해서 1개월 이내 기간이기 때문에 또 효력이 없다. 결국 임대차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건이 그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이른바 임대차 3법 중에 한 조항입니다. 이거는 상가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갑자기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확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만든 게 언제죠? 2020년 7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공포 즉시 시행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상당히 빨리 대법원까지 갔어요. 소송도 빨리 냈고 법 시행된 지 1년 반 만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개정 조항에 따른 판례로는 이게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조항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이거 심각한 법이에요. 그죠? 뭐죠? 임차인 내보내고 집주인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안 나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죠? 무작정 2년간 상가가 아니고 주택에 관해서는 갱신 요구권 규정이 종전에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데 문제가 된 거는 그 조항의 그 임대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이 법 개정 직후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사건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보면 8월 15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이 몇 달 전이면 상관은 없는데 법이 7월 31일 날 개정이 되면서 즉시 시행이 되니까 법 개정 후 15일 만에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권이 임차인한테 인정이 된다면 법 개정 당시 다 적용하게 돼 있으니까 이 임차인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 구체적으로 6조의 3 계약 조항을 보면 6조 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그 기간이 언제죠?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조항도 좀 이상해요. 여긴 또 2개월이죠. 딴 데는 다 6개월, 1개월인데 민법에 대개는 6일이잖아요. 여긴 6이에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8월 15일 종료되니까 언제까지 했어야 됩니까? 6월 15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거기까지 구제하는 특례조항 부칙에 그런 규정도 없고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갱신법 공포된 당일날로 내용증명 보냈나 봐요. 그죠? 31일 날. 그거 가지고는 기간을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전에도 한번 보내봤어요. 근데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또 요구권이 없죠.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예, 이상. 전 지원부장님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요? 예, 한번. 틀림없이 이게 다른 분들은 되는 거 보니까 전 지원부장님 컴퓨터에 무슨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지난번 이번 판결은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전 지원부장님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마칩니다.